자, 이제 수익률을 할 차례입니다. 자, 위험을 조금 전에 했고요. 수익률인데 이것은 92쪽에 있죠. 수익률. 수익률은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투자액분의 뭔가요? 그냥 수익입니다. 지분 수익률 하면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총 자본 수익률 하면은 총 투자액분의 총 자본 수익.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런 종류의 뭐 수익률 이 공식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하고 요구 수익률 요 두 개념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투자 안으로 또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객관적 수익률. 요거를 이제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거죠.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이제 우리 표에도 있죠. 교재 93쪽에 표에 호황인 경우, 보통인 경우, 불황인 경우 이렇게 해서 잘 될 때는 1500, 보통일 때는 1000, 못 될 때는 500이 예상되고 각각의 확률을 줬죠. 여기 0.4, 40%, 여기 0.3, 여기는 0.3.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되죠. 확률 곱해서 다 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은 600, 이건 곱하면은 300, 곱하면은 150이죠. 다 더하면은 1050인가요? 1050. 자, 근데 얼마를 투자해요? 여기 얼마 투자한댔어요? 1억을 투자한다 돼 있죠. 표 위에 1억 투자한다고 돼 있죠. 1억 투자해서 1050이 예상되니까 몇 프로예요? 1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먼저 뭐로 바꾸어도 돼요. 이걸 먼저 퍼센트로 바꾸어도 돼요. 1억 투자해서 1500이면은 15%죠. 15%가 될 확률 40%. 여기가 6%가 되는 거죠. 10%가 될 확률, 1억 투자해서 10%가 될 확률 30%,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가 1.5%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가 될 확률 30%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퍼센트로 바꾸어서 해도 되고, 관계가 없죠. 이건 다들 하실 수 있죠. 이런 계산만 나오면 좋겠죠. 자, 근데 할 줄 다 아는데 왜 제가 굳이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걸 숫자를 바꿔볼까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바꿔볼게요. 여기가 0.4, 여기가 0.3. 계산하면 몇 프로 나올까요? 계산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푸냐. 자,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은요, 이게 간격이 어때요? 지금 천에서 아래 위로 떨어진 크기가 간격이 똑같죠, 지금? 중심에서 떨어진 간격이 똑같고요. 양쪽에서 떨어진 가중치가 똑같아요. 이럴 때는 그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좌우대칭일 때는 딱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산 안 해도 1000이에요, 1000. 계산 안 해도 몇 프로라고요? 10%다, 이거 10%. 이런 감각을 좀 익히시라고요. 이게 가중평균 개념이라고. 왜 이걸 익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급할 때는 계산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바로 10% 나오겠죠. 근데 지금 방금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0.3, 여기가 0.4죠. 무게가 어디가 더 무거워요? 이쪽이 더 무겁죠. 이 소리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이 값은 1000보다 크게 나올 것이다, 작게 나올 것이다. 1000보다 크게 나올 거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 2, 3, 4, 5번 중에 경우에 따라 1000보다 밑에 거 2개, 1000보다 위에 거 2개 이렇게 지문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3개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1000도 될 수가 없다고요. 1000보다 큰 것만 답이 될 수 있다고요. 경우에 따라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때는 2개 중에 찍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감각적으로. 가중평균 개념을 좀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이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이 계산하나 제가 계산하나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자,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쓴가 하면은 투자자가 A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A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디선가 자금을 끌고 와야 되죠. 그럼 이 자금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 투자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벌던 만큼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 투자 기회를 가지려면은 다른 데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데서 벌던 만큼을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비용이라고요. 맞나요? 제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다 일 하지 않고요. 금요일 날 하루를 비워서 뭔가를 새로 배우려고 한다면 제가 그거를 배우는 기회비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벌 수 있었던 소득을 희생하고 제가 배우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거 배우는데 지불하는 비용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 공부를 하는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기회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강료 내는 거 하고 지금 다른 거 벌 거를 포기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자, 보세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여기는 8%가 예상돼요. 여기는 9%가 예상돼요. 여기 10%가 예상돼요.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자,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조건은 똑같고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 투자한다면 뭐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를 포기하고 여기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B에서 얻을 수 있었던 만큼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투자의 기회비용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투자의 기회비용은 A한테서 있는 게 아니고요. A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외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A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A의 요구 수익률은 A한테 있는 게 아니라 A 바깥에 있어요. 자, 이래놓고 A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12%예요. 요거는 뭐예요? 무슨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 A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요 A의 기대 수익률은 뭐예요? A의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A한테서 계산된 거예요. A한테서 계산된 내부 수익률이 요 외부 수익률보다 크면은 채택한다 안 한다? 이때는 해요 안 해요? 이때는 채택해야 되죠. 맞나요? 네, 채택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됐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A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돼요. 자, 이 요구 수익률이 요 놈이잖아요. 요 놈은 B 입장에서는 뭐예요? B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죠. A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인데 B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A를 선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최선이 되고요. B는 차선이 되죠. 두 번째가 차선이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놈, 최선. 이게 차선.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맞나요? A의 요구 수익률은 요 놈이잖아요.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개념은 뭐하고 같다고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맞습니까? 됐죠? 네, 이런 개념들이 바로 요구 수익률과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됐고요. 자, 다음에 그 93쪽에 동그라미 3번에 실현 수익률은 뭐 별로 중요한 수익률은 아니고요. 그 밑에 정리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94쪽에 동그라미 4번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이런 상황하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별로 수익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평소에 알던 물건인데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어 있어요. 네, 얼마의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봤더니만 따져보니까 이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임대료 수입 생각하고 앞으로 가격 올라갈 거 생각하니까 물건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 비싼 금액 투자해가지고 얻는 수익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높다 낮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기각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자, 안 사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눈길도 안 주고. 그 다음날 갔더니 500만 원 떨어졌어요. 또 그 다음날 지나가니까 또 500만 원 떨어져요. 눈길을 안 주니까. 자, 이렇게 자꾸 500만 원씩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제 요거 따져보는 거죠. 투자 금액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앞으로 시세 차익 얻을 거 생각하면은 이제 슬슬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간다면은 아직 동물적 감각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는 좀 눈길을 좀 줘봐야 되거든. 충분히 떨어지면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거를 이 부동산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살까 말까 입질하는 상황이에요. 입질. 저울질하는 상황이에요. 저울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앞으로 예상 수익률은. 아시겠어요? 예, 투자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져요.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오우, 괜찮아요.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상의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상의하고 다음날 가서 물건 알아봤더니만 그새 500만 원 더 달래요.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요? 늘어나서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갔다고요. 이거 내가 산 거예요? 아직 사기 전인 거예요? 사기 전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점점.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올라갈수록은 오히려 그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고요.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산 사람 입장에서 아니라 입질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기대와 요구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거예요. 얘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든 여기서든 뭐가 움직여요? 이 기대가 움직여요. 기대 수익률이 움직여서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착각을 하면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요? 샀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샀다라고. 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살까 말까 입질하는 상황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그 94쪽에 동그라미 5번에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이 있죠. 이거는 이제 총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득의 비율을 소득이득률, 총 투자액에 대한 자본이득의 비율을 자본이득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개를 합쳐서 종합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는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있죠. 이거는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고요. 시장가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2억은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2억은 해. 이게 무슨 가치예요? 주관적 가치죠. 여러분이 내가 봤을 때 한 2억은 돼 보인다. 근데 시장에서는 1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요 말아요? 내가 봤을 때 2억은 돼 보이는데 1억 달라고 하면은 사야죠. 이게 더 크면 채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채택. 됐죠? 반대면 기각.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치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투자가치는 요구수익률분의 장래기대수익이다. 그 장래기대수익은 영구히 발생하는 것이라야 되고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라야 됩니다. 그거는 계산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투자가치를 묻는데 영구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구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투자가치는 이렇게 물으면 어떤 공식 이용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 공식 이용해야 돼요. 투자가치는 뭐 분의 뭐다? 요구수익률분의 장래기대수익. 여기 이제 매년 일정한 값이에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질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질문. 질문에 영구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가치 물으면은 요 공식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이제 위험과 수익 관계가 있죠. 위험 수익 관계는 위험 수익 상쇄 관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이제 수익이고요. 아까 위험을 했잖아요. 지금 수익을 했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위험이 클수록 대체로 수익도 크죠.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대체로. 이걸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상쇄관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로는 그렇다. 어쩌다가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큰데도 수익이 작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게 밑에 시계도 반영이 되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하다. 예상 인플레이율이다. 요 무위험률은 시간 대가라고 합니다. 시간 대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위험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순환에 다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예상 인플레이율도 마찬가지.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이거는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다 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채워야 될 게 요놈이 좀 내용이 있어요. 위험 대가. 시간 대가도 별로 없고요. 이거는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예요. 국공채 같은 거는 기다리기만 하면은 주죠. 근데 이 국공채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 값일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일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가변적이에요. 매일매일 국공채 수익률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놈 위험 대가만 좀 더 주의를 하시면 돼요. 위험 대가. 이게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위험 대가가.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요구하는 수준하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때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겠어요? 같을까요? 다르죠? 시장 위험이 달라요. 시장 위험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시장 위험하고요. 주식 시장이라는 시장 위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은 이런 값에 의해서 달라져요. 시장 위험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 위험.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는 야채 가게를 하는데 새벽에 가락동 시장에서 떼가지고 갖다 놓고 오전 내도록 이제 야채 가게 손님 없죠. 그날 신선한 야채를 떼야 되니까 이제 가락동 시장에 가서 새벽에 4시에 가서 떼가지고 갖다 놓고는 오전 내도록 손님이 없잖아요. 점심 이후 오후쯤 돼야 이제 그때부터 손님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3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하는 거예요. 졸면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한 번은 1년에 한 15%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상당히 요구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종목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때 정몽준 관련주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선 2년 남았잖아요. 그때 그 주식이 1020원 이렇게 했어요. 1020원. 좀 올라가면 1060원. 안 그러면 1020원 그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대선 있고 막 이러면서 또 서울시장 출마 나하고 뭐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천 몇백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더블. 4배로 올랐어요. 4배로.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었으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12월 달에 이듬해 구제액이 엄청 터졌어요. 구제액하고 조류독감 동시에 터졌어요. 2월 달에 저보고 그런 거예요. 사료회사예요, 사료. 사료회사 막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돼지고 뭐 소고 다 끌어묻었으니까. 이게 팔려야 뭐 실적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사료회사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봤자 금방 회복된다. 사놓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할 때 2,000원, 2,100원 이랬어요. 그게 9월 달 돼서 4,600원 됐어요. 9월 달 돼서. 이 정도면 보통 야채 가게 장수가 아니죠. 예. 야채 가게 안 해도 돼요. 사실 부업이에요, 그거. 거기는 그냥 한 경 그냥 던져놓고, 그렇게 해도 돼요. 재건축한다고 뭐 이렇게 손님도 없어요, 별로. 어쨌든, 근데 또 한 종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는 2년 전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추석에. 재작년 추석에 무슨, 한솔 혼데코에 그 회사는. 그 이름까지 기억나요. 근데 그때 1,200 얼마 했어요. 1,260원, 1,200원대였어요. 작년에 이게 2,6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 더 이 선배가 얘기해가지고 2년 이내에 더블 밑으로 내려간 적이 더블 위로 다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5% 가지고는 양이 안 찬 거예요,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거 하나도 안 샀다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 한 개도 안 샀다는 거예요. 저도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라 함부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2년 전에 와이프가 또 어디서 들었어요. 3년 전이다. 3년 전에 와이프가 어디서 들었어요. 3년 전 4월 달에 광동제약 사라는 거예요. 광동제약. 그때 3,000원, 4,000원 했거든요. 3,000 몇백 원, 4,000원 하면 잘 갈 때고 3,000 몇백 원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렇게 좀 봤거든요, 주가를. 그랬더니 뭐 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에이, 그 뭐 얘기했는데도 뭐 안 올라가고 이러네 했는데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8,000 얼마예요, 지금. 3년 됐는데. 거기서 삼다수를 공급하잖아요. 제주 삼다수를 거기서 공급해요. 광동제약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3년 전에 벌써 그런 정보들이 돌았던 거죠. 서서히 작업을 하는 거를. 뭔 일을 할 거다, 이런 게 고급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안 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사실 그게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버리면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4,000 얼마까지 올라갔다 다시 2,000원대로 또 떨어졌었어요. 반토막 나가지고 다시 4,000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이제 반토막 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크잖아요. 위험이 큰 만큼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이라 해서 다 위험도가 같은 게 아니죠. 위험이 더 높은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잖아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별 투자 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뭐 물러가는 자동차를 개발한다. 이런 회사에 투자하려면은 어떻게 하고 투자해야 돼요? 가는 배 밖으로 내놓고 해야 되죠. 예, 그런데 투자하려면은 그런 거는 뭐 아니면 또 이런 거잖아요. 개별 투자 안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에 따라 달라져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정말로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투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깊이적이면 깊이적일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어떻겠어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험 할증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은 위험 할증률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위험률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게 이제 96쪽까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6쪽에 위험 할증률, 특히 동그라미 3번의 위험 할증률을 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그 반가로 5번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및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수익을 측정하는 건 평균이고 위험을 측정하는 건 분산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을 보시면 돼요. 그 표에 보시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은 투자 대안의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표가 있어요. 98쪽에. 98쪽에 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A와 B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는 평균이 같죠? 근데 표준 편차 여기에 다르죠?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A를 선택하는 거죠. 같은 수익에서는 위험이 작은 것. 그 다음에 B와 C에서는요. B와 C에는 C 위험이 같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이 더 큰 C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A와 B 사이에서는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B와 C 사이에서는 C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A와 C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A에서 C로 갈수록 수익도 커지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죠. 맞나요? 그럴 때 평균 분산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분산 오류. A와 C 표에서 A에서 C로 갈 때는 10에서 12%로 가고요. A에서 C로 갈 때는 10에서 12%. 맞죠? 맞나요? 아니나요? 표에서 98쪽 표에서 맨 위에 A에서 C로 갈 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 10%에서 12%. 위험은 표준 편차는 2.8%에서 3%로.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한다. 자, 이럴 때 그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98쪽에 맨 밑에 니은에 있죠. 오류 수정 방법에는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변이 계수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A의 변이 계수가 C의 변이 계수보다 더 크다는 것은, 자, A의 변이 계수 보세요. 위에 표에서 98쪽의 맨 위에 표에서 변이 계수를 보세요. A의 변이 계수는 몇이에요? A의 변이 계수는 0.28이죠. C의 변이 계수는 0.25죠.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 C가 더 작죠. 변이 계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C가 더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변이 계수를 이용한 것이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됐죠. 자, 지금 방금 본 게 이제 포트폴리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로 연결이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지난 수능까지 이렇게 간단한 개념들은 좀 봤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개념은 뭐죠? 포트폴리오의 개념. 자, 제가 주제를 쓸 때마다 이렇게 개념을 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포트폴리오 전에 좀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의 개념, 위험의 측정, 위험의 종류, 위험 관리 기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위험의 개념이 뭐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 위험은 뭘로 측정하죠?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죠. 위험의 유형은 어떤 거 있었죠? 사금, 법인유 이런 게 있었죠.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에는 어떤 게 있었죠? 유효한 투자를 제외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게 있고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여기 용어가 좀 어렵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선호하는 방법 또는 민감도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기법. 이걸 타이틀만 기억해도 돼요. 항목만 기억해도요.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종류만 알아도. 왜냐면은 이 종류만 알아도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계속 문제 풀면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류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분산 투자.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예요?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모든 주가가 다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죠. 다 내리막이니까. 맞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이건 줄일 수 없어요.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줄인다면 예를 줄인 거예요. 예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이는 거예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인다고요. 여기를 구성자산수 이렇게. 여기를 위험이라고 하면은 구성자산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험을 줄이는데 뭐는 줄일 수 없다고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 근데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두 개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되도록. 왜냐하면 하나가 마이너스 날 때 다른 하나가 벌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마이너스 났는데 다른 하나도 같이 마이너스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그거는 분산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개수가 무슨 개수예요? 그게 바로 상관계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플러스 1까지 갔잖아요. 맞나요? 근데 플러스 1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 이 수업을 했는데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주식 이론이 이제 부동산에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는데 뭐 수익률 변동 방향에 반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하니까 쉬는 시간에 수험생분이 상담을 했어요. 주식 상담하겠다고. 부동산 상담이 아니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반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게 망할 회사만 아니라면 다시 대체로 보통은 회복합디다. 이런 이제 원론적으로만 했어요. 망할 회사만 아니면. 근데 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것도 반토막이 났대요.
뭔 주식이냐니까. 같은 주식이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같은 주식에 그렇게 투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관계수가 1이에요. 1. 상관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변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같은 정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러면은 상관계수가 1입니다. 이러면 효과 있다 없다? 이러면 효과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효과 있다 없다? 이때는 효과가 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다?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은 거예요. 됐어요? 예,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 있다 없다? 조심해야 돼 이거. 상관계수 0일 때 효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0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뭐로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0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없앤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없어요.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둘 다 5%가 예상되는 주식이 있어요. 자, 여기 반반을 투자한다라고 할 때 A 주식이 예상보다 못 나왔어요. 2%밖에 안 나왔어요. 5%를 예상했는데 2%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B 주식이 8%가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3% 더 나온 거죠. 얘가 까먹은 거를 나머지가 벌충해 준 거죠. 그러면 내 전 재산은 어차피 몇 프로예요? 전 재산은 5%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얘가 까먹었어요. 예상보다 못 나와서 0%가 나왔어요. 이쪽이. 근데 얘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10%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까먹은 만큼을 늘 반대쪽에서 벌충을 해주는 거예요. 전 재산은 5%예요. 각각은 들쭉날쭉하죠. 각각은 들쭉날쭉하지만 전 재산은 늘 몇 프로? 전 재산은 늘 5%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가 바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벌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예요. 반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요게 지금까지 3, 4월까지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103쪽에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 있죠. 자, 요거 이제 계산 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개별 투자안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했어요? 개별 투자안 기대 수익률. 개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하지 않았나요? 이거 가중평균 했잖아요. 요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가중평균에서 구해요. 각 개별 자산을 가중평균해요. 개별 자산을. 그래서 그 표가 있죠. 103쪽에. 빌딩 A에는 100억, B에는 300억, C에는 600억이 투자되어 있죠. A에는 10%가 투자되어 있는 거. 전체 1000억 중에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중이라 그래요. 비중, 투자 비중. 여기는 30%죠. 여기는 60%죠. 예, 요걸 가중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 가중평균에서는 확률이 가중치였거든요. 확률 요놈이 가중치예요. 가중치가 확률이었는데 여기서는 가중치가 요 투자 비중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여기 6%, 여기가 10%, 여기가 12%.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0.1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0.6%가 되고요. 여기는 0.3을 곱하니까 3%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6을 곱하니까 7.2%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10.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것도 어차피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든 그냥 기대 수익률이든 기대 수익률은 쉽다 어렵다? 기대 수익률은 쉽다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그 103쪽의 세 번째 줄인가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 세 번째 줄. 다만 있죠. 다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각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별 자산의 위험이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하죠.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각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각각의 위험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쇄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요철 있죠, 요철. 오목볼록, 오목볼록 이렇게 나온 거. 볼록 튀어나왔는 게 반대쪽 오목한 대로 쏙 들어가는 거고요. 이 오목한 쪽으로 반대쪽 볼록한 게 딱 꽉 맞아떨어질 때는 서로 상쇄가 돼요. 높낮이가 굉장히 작을 수 있죠. 이쪽 볼록과 저쪽 볼록이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쪽 볼록과 저쪽 볼록이 같이 부딪히면 이 편차가 커지잖아요. 근데 저쪽 볼록과 이쪽 오목이 이렇게 딱 맞아뛰면 편차가 없이 쏙 들어가죠. 이게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도시가스 많이 사용하기 전에 기름집 있죠, 기름 보일러 뗄 때 동네마다 기름, 이렇게 막 주유소 기름 막 이렇게 갖다 파는 기름집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감이 돼야 얘기가 되는데. 옛날에 있지 않았나요? 중간중 기름집 있잖아요. 이 기름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매상이 어떻겠어요? 이때는 한 1,000만 원 벌고, 이때는 한 500만 원 벌고, 이때는 한 200만 원 벌고. 얼음집 보세요, 얼음집. 얼음 파는 집. 옛날에 얼음집도 있었죠. 옛날에 얼음집. 얼음 파는 집도 있었어요. 얼음 심부름도 하고 했어요, 제가. 예. 얼음집이 이렇게 번다고 쳐보세요. 여름에는 많이 벌고, 겨울엔 적게 벌고. 자, 각각의 수익률 변동이 어떻습니까?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 집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했죠, 이거. 옛날에 얼음집에서 기름하고, 기름집에서 얼음하고 했죠? 이러면은, 이거 1000이죠, 1000. 1200, 1000, 1200. 한 사람이 다 하기 힘들어서 두 사람이 동업으로 하면은 평균으로 나누어 갖는다면 500, 600, 500, 600. 자,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죠. 편차가 적잖아요. 각각으로 보면은 편차가 크지만 합쳐버리니까 편차가 줄어든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 위험이 상쇄된 거예요, 상쇄. 그래서 각각의 위험이 5%라고 쳐도요, 합친 건 5%가 안 됩니다. 상쇄되기 때문에 얘네들 크기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상관계수까지예요. 그 104쪽에. 근데 최적 포트폴리오 요거는 좀 한숨 좀 고르고 해야 돼요. 숨 고르게 하고. 아시겠죠? 예.